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선 주로 행복론에 대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1차로 정독하면서 주요 부분을 표시했고 2차로는 주요 부분을 옮겨 적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연방에서 태어나 72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어 악보를 술술 읽고 한때는 모차르트를 연구하기도 했으며 플루트를 능숙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인정한 편집적인 성향 때문에 한때 절망하기도 했으며 좋아했던 여성도 몇 명 있었으나 운명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평생 반려견과 함께 독수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부친은 그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재산상 특혜를 받은 부친에게는 항상 감사해 했지만 모친하고는 평생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1820년대 동양 철학도 접하고 세련된 동양 철학을 서양에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를 평생 큰 형님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보다 약 150년 정도 선배인 네덜란드 출신인 스피노자는 윤리학이란 저서에서 에티카라는 용어로 이해의 중요성을 설파했었습니다. 그는 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같은 국적의 선배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칸트는 행복의 조건으로 희망, 사랑, 일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에게 영향을 받은 세계적인 유명인사 4인방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등 유명한 소설을 쓴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 서재에는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만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안나 까레리나 소설 첫 부분에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아인슈타인도 쇼펜하우어의 책에서 상대성 이론의 영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인생에 대해서 대입해 보았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개인 간 상이한 상태에 따라 시간은 각자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91야. 91요? 마늘은 90이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 마음은 지금 그저 한 40대. 내가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자기 부모는 85, 82인데도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니느냐고. 근데 난 그런 소리 하면 젊은 사람이 왜 아픈가 싶어. 왜 아파. 근데 젊은 사람. 80이면 젊은 것도 아닌데. 저는 80에도 청년 같았어요. 내가 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미안하고 또 나이도 먹고 그래갖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얼른 갔지 뭐 그거예요. 그런 게 다 불편해서 모든 게 다 불편해서.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또한 신은 죽었다고 말한 독일 국적의 니체도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국적의 찰리 채플린의 웃음에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스며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삶이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실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통과 무료함이라고 했습니다. 궁핍과 결핍은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고 또 했습니다.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죠. 뇌에서는 도파민이 쏟아지고 우리는 쾌감 반응을 느끼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쾌감 반응은 매우 단기적이고 내성 또한 강하기 때문에 동일한 쾌감을 위해 더 높아진 역치에 더 높아진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고통은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다.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밥벌이를 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다고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인생이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힘든 과제와 같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는 말은 멋진 표현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힘이 있다. 그것은 현명함과 강함과 운이다. 내 생각에는 운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뜻이 아닌 성별, 외모, 부모, 국가, IQ 그리고 태어남 그 자체가 운이다. 운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커서 인간이 극복하기 힘들지만 우연에 의해 주어진 것을 솜씨에 의해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왜란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봤자 답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엔 현명함과 분별력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침묵과 예의는 중요한데 현명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물에는 어리석음에서 나오고 말은 허영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분별력을 갖추되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분별 있는 사람이 무분별한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것보다 무분별한 사람이 분별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혐오감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정신적 우월함은 자신을 남과 고립시킨다. 사람들은 정신적 우월함을 싫어한다. 인간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 지니는 것보다 우리의 행복에 훨씬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인격을 갖춘 사람은 어떠한 궁핍한 상황 하에서도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만족감을 유지한다. 두 번째로 명랑함은 직접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명랑함을 유지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Happy New Year 2024. I love bitches and I love you. Yeah. Happy New Year. 하하.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명랑한 기질, 분명하고 생기 있으며 통찰력 있고 올바르게 파악할 줄 아는 분별력, 온건하고 부드러운 의지, 그에 따른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양심.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것들은 지위나 부로 대신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나 건강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할 뿐 넘친다고 해서 행복감을 더 느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아돌 정도의 재물도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기여하지 않습니다.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할 정도의 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실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부를 쌓는 것도 당연히 짜릿할 것입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운명의 시련에 끄떡없고 인간의 철저히 대비한 단호한 기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물의 자연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공포와 불안을 준 것은 닥쳐오는 재해를 피하고 물리쳐서 생명과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인생 자체가 겁먹고 떨며 움츠러들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니까 용감하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만 완전히 정직하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 이외의 타인에겐 언제나 가면을 쓴다. 대부분의 인간은 오로지 자아만 소중하지 그 밖의 것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성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면을 인간관계에서 잘 사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정은 전부 인간관계로 인해 위험에 처한다. 인간의 가면 뒤에는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감춰져 있다. 평범한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자신의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다시 말해 일상적이고 비속하며 천박한 부분을 매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그러한 관계를 토대로 존립하는 것이다. 본성에 깃든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들이 공동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지옥이다. 혹시 나는 타인에게 지옥은 아닌가? 분별력을 갖추되 드러내지 말라는 말은 항상 자각하고 있으란 의미입니다. 고독은 행복과 마음의 평정의 원천이다. 향유의 원천을 자기 자신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수록 인간은 더 행복해진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대부분의 인간은 극히 주관적이므로 오로지 자신에게만 흥미를 느낄 뿐 그 밖의 것에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 사람들이 남의 행동거지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무료한가를 나타낸다. 타인은 지옥이다. 나도 타인에겐 타인이다. 그래서 세상은 지옥이다. 인간은 원래 서로의 이익이 상충될 때 자신의 이익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함께 지내되 너무 상대방을 믿지 말고 일정하게 마음의 거리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가족관계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말하면 무례한 내용이라도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사람과의 교제를 절제하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인생은 40세까지가 본문이고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수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서장훈, 그는 40살이 넘어서부터 각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깔끔하게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차가 없습니다. 청년기가 슬프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인생에서 행복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전제를 바탕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기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란 무한히 긴 미래고 노년기 입장에서 보면 매우 짧은 과거다. 40세 전까지는 어떻게 사는가에 집중하고 40세 이후부터는 어떻게 죽는가에 집중하게 된다. 40살은 살아온 날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반환점입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과 걱정에만 온통 마음을 쏟거나 과거에 대한 동경에 빠지지 말고 현재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하나의 인생이라고 간주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잠드는 것은 매일의 죽음이고 잠에서 매일 깨는 것은 새로운 출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밤에 잠들기 전에 그날 한 일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며 남의 것보다 내 것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것이 소중하다. 사람들은 대체로 잃어버리고 나서야 내 것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연구욕이 있고 음악이나 연극을 즐기고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행복할 것이다고도 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은 그 행복의 커다란 구성 요소이며 심지어 행복의 조건이자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령에 이르러 얻는 가장 큰 이득은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살기를 멈추는 것으로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이 나의 세계입니다. 열정적인 심장을 지닌 이 심오한 사상가는 고독했고 오해받았을 때 스스로에겐 진실하기만 했습니다. 우어형, 다음에 거기서 만나면 같이 치맥 한잔 해요. 지금까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